프랑스 장애인 협회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원 최연소 합격자인 천재 쌍둥이가 입학을 거부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당시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드발입니다. 제 쌍둥이 동생 클로에와 함께 프랑스 파리 외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다른 감각과 뇌는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답니다. 5살 때 브라유 점자를 완벽하게 익혔고 7살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10살 때는 양자역학 논문을 점자로 발표해 프랑스 물리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프랑스의 기적, 천재 쌍둥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세상은 그저 숫자와 개념일 뿐이었습니다. 클로에, 이 방의 온도는 22.5도야. 내 심장 박동은 분당 62회로 안정적이네. 알겠어. 클라라, 오늘도 생체 지표는 오류 없이 정상이야. 이것이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마치 2대의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과 같았어요. 감동도 없었죠. 우리는 세상을 이해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식은 완벽하게 풀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있을 때 그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9살이 된 어느 날 저는 클로에에게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걸까? 그 질문은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진 돌처럼 우리의 평온했던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삶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던 중 프랑스 청각언어학회에서 우연히 참가한 국제 세미나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소리문자와 정서 인식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우리를 멈춰 세웠어요. 한글은 세계 유일의 청각 기반 문자입니다. 소리로 시작해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리로 감정을 느끼는 언어라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꿈을 꿨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소리를 따라 걷는 꿈이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프랑스 과학원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우리를 말렸지만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점수보다 마음을 배우러 가요. 2017년 4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소리, 낯선 냄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에 한 발짝 다가선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응원이 천재 쌍둥이의 여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이 특별한 이야기의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한국어 특유의 리듬감 있는 대화, 거리의 부산함,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음악 소리까지. 클라라, 이곳의 소리는 파리와 완전히 달라.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맞아. 더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 저도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느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대화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시각장애인 특화 한국어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김지영 선생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쓰는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쉽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죠. 여러분의 손끝으로 한글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한글 점자를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손끝으로 만져지는 이 낯선 문자들이 마음속에서 소리로 변환되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프랑스어 점자와는 전혀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클로에,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소리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어.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죠. 마치 손끝으로 소리를 듣는 것 같아. 클로에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한국어의 리듬을 느끼기 위해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건네준 녹음 파일에는 한국의 시 낭송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녹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낯선 소리의 연속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리듬과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이 부분에서 화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져. 마치 슬픔 같아.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마치 웃음이 섞인 것 같아. 기쁨을 표현하는 건가? 저도 새로운 발견에 설렜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세상은 차갑고 계산적인 데이터의 집합이었는데, 이제는 감정이라는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후 수업에서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쁨, 서운함, 설렘과 같은 감정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프랑스어에도 비슷한 단어들이 있었지만 한국어로 배우니 그 감정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리고 서운함을 말할 때는 목소리가 살짝 가라앉죠. 선생님의 설명에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과 신체의 연결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 특유의 의성어와 의태어였어요. 두근두근, 아슬아슬, 반짝반짝과 같은 표현들은 소리로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어에는 이런 풍부한 의성어가 없어. 클로에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야. 저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우리의 일상 대화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온도와 심장 박동수만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 클로에, 조금 설레는 것 같아. 내일 배울 새로운 단어들이 기대돼. 이런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감정 단어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한국어 점자책을 읽으며 더 깊은 감정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클라라, 너는 이 시를 어떻게 느꼈어? 봉사활동에서 만난 민수라는 청년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느껴졌지만 끝에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 생각이 비슷하네. 민수의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공감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이 경험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언어학부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언어인지라는 주제였죠. 김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는 그 세미나에 청중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와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한국인 언어학자 박지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창입니다. 박 교수님의 첫마디에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박 교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천재 쌍둥이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더군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공식은 알지만 감정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어의 소리 문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청각촉각 언어인지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우리는 박 교수님의 연구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소리와 촉각을 결합한 특별한 언어 학습 방법을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특정 진동 패턴을 손끝으로 느끼는 식이었죠. 이 방법은 시각장애인들이 언어의 감정적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억력과 언어 분석 능력이 마침내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밤, 우리는 새로운 발견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클라라, 만약 우리가 한국어의 억양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감정 상태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클로에가 흥분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그래. 그리고 그것을 진동 패턴으로 변환하면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대화 속 감정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는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우리는
감정인식 점자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성의 톤과 리듬을 분석해 감정 상태를 판단하고 그것을 특별한 진동 패턴으로 변환해 손끝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어요.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연구원들과 팀을 이뤄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는 협업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클라라와 클로에 두 분의 수학적 접근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연구팀의 프로그래머 김윤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런 제안에 방어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윤호 씨,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클로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렇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우정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연구실의 동료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갔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한강 공원에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클라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하는 작은 파티에 와볼래? 연구실의 임미나 씨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같이 노래도 부를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노래방 문화를 경험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음악의 리듬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와, 클라라와 클로에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미나가 감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함께 노래하는 문화가요. 클로에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천재 쌍둥이가 아니라 그저 20대 청년으로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평범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3달 만에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5명의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테스트해보았어요. 놀랍네요. 처음으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클로에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박 교수님은 우리의 성과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소통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받았던 모든 상과 영예보다도 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지식이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의 연구 성과가 한국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프랑스 천재 쌍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정인식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 기사는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국립과학원에서 메일이 왔어요. 우리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라라, 어떻게 생각해? 클로에가 메일 내용을 들은 후 물었어요. 솔직히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클로에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정중하게 프랑스 국립과학원의 제안을 사양하고 한국에서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아니 어쩌면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국립특수교육원에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협력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전국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큰 기회입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면 더 많은 테스트와 개선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즉시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각장애인 학교를 시작으로 우리는 전국 각지의 학교를 방문해 우리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했어요. 여러분이 만든 이 시스템 덕분에 처음으로 재학생들이 문학작품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수정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전주의 한 시각장애인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12살 소녀 민지가 우리의 시스템을 사용해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제게 말할 때의 목소리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어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와 클로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불현듯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클로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긴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대화였어요. 수학 공식이나 물리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일상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엄마, 아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항상 우리의 자랑이었어. 다만 너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우리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어요. 가족 감정 인식 모드라는 특별한 기능이었습니다. 이 모드는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 패턴을 특별히 분석해 더 섬세한 감정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점차 한국 문화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의 매운맛에 적응하고 절인 음식에 발효된 향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연구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거나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야. 어느 주말 북한산을 오르며 클로에가 말했습니다. 그래, 계산식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세상을 느끼고 있어. 저도 동의했어요. 산 정상에 올라 차가운 바람을, 낙엽의 향기를, 그리고 함께 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느끼며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세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겨울은 프랑스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서리가 하얗게 피어 있었고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온돌 덕분에 따뜻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클라라, 오늘은 정말 춥다. 장갑 2개씩 껴야겠어. 클로에가 현관에서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한국의 사만사온이라고.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하다는. 제가 목도리를 단단히 감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울대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제법 우리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벽에는 점자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고 한쪽에는 우리가 개발 중인 기기들이 놓여 있었죠. 원룸이라 비좁았지만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래밍 수업 준비는 다 됐어. 클로에가 물었어요. 응. 어젯밤에 마무리했어. 오늘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초 코딩을 가르치는 날이잖아. 저는 노트북과 교재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시각장애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를 기다리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제 버스 노선을 외우고 지하철 환승 경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오면 우리는 흰 지팡이를 든 채로 줄을 서고 친절한 시민들이 자리를 양보해주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드발 선생님들. 수업이 열리는 복지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 모두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우리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배운 코드로 작은 게임을 만들었어요. 민규라는 10살 남자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어떤 게임인데? 클로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소리로 하는 숨바꼭질 게임이에요. 컴퓨터가 숨겨둔 소리를 찾는 거예요. 민규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했어요.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프랑스에서의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더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떡볶이의 매운맛에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매워. 하지만 맛있어. 클로에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독특해. 매운데 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향하는 길. 우리는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요즘 우리는 한국 음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발라드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리듬감 있는 댄스곡의 대비가 매력적이었어요. 이 노래 좋다. 가수 이름이 뭐였지?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아이유라고 했던 것 같아. 목소리가 정말 맑고 깊은 감성이 느껴져. 제가 대답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과 다른 연구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의 감정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클로에. 잘 왔어요. 방금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도착했어요. 박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우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 방언을 포함한 음성 샘플이에요. 이걸로 우리 알고리즘을 더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클로에는 데이터 분석을, 저는 알고리즘 최적화를 담당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박 교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로소 시계를 확인했어요. 벌써 8시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저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저녁 공기를 만끽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울은 활기찼습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 카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풍경이었어요. 클라라, 가끔 프랑스가 그립지 않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그립긴 해. 특히 아침에 먹던 크루아상과 에스프레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삶이 더 충만하게 느껴져.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맞아.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 천재 쌍둥이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 자신일 수 있어. 클로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간단히 씻고 나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디오북을 들었어요. 요즘은 한국 현대 소설을 듣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영하의 소설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감성이 느껴져 좋아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정이지?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연구실 회의, 오후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오는 방문단과 미팅이 있어. 제가 내일 일정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맞다. 그리고 저녁에는 미나가 초대한 저녁 식사도 있잖아. 클로에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래. 미나의 생일이었지. 선물은 준비했어? 응. 지난주에 인사동에서 산 전통차 세트. 미나가 차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지만 풍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식과 이론만이 아닌 감정과 관계로 채워진 삶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공감할 줄 알고 무엇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으로 말이죠. 클로에, 자고 있어. 어둠 속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클로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나도 알아. 나도 같은 마음이야. 클라라.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빛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어학부에서는 작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언어 인지와 정서 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 우리도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긴장되네. 행사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클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덜 긴장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서 발표할 때는 항상 천재라는 타이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잖아. 맞아. 여기서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야. 클로에도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두 분, 잘 왔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발표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여러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저와 클로에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드발이고 이쪽은 제 쌍둥이 동생 클로에입니다. 오늘 저희는 소리와 촉각을 통한 감정 인식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연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우리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청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 학생은 12세 소년으로 우리 시스템을 사용한 후 처음으로 문학 작품의 감정적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의 서정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죠. 클로에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한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두 분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다양한 호칭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적 특성이 실은 사회적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발견이 우리 시스템에 관계 인식 모듈을 추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온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자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각 언어의 특성에 맞게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할 거예요. 클로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학술적 논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말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모든 연구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윤호가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클라라와 클로에가 우리 팀에 합류한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행운이죠.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미나가 최근 만난 남자친구 이야기, 윤호의 결혼 계획, 박 교수님의 학창 시절 추억까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참, 다음 주에 연구실 MT가 있잖아요. 두 분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MT가 뭐예요? 클로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인데 한국에서는 단체 여행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문화예요. 보통 시골이나 바닷가로 가서 하루나 이틀 지내면서 함께 요리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요. 윤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꼭 참석할게요. 우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천재 쌍둥이가 아니라 친구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클라라, 혹시 후회하는 거 없어?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클로에가 물었습니다. 후회? 무슨 후회? 제가 되물었어요. 프랑스 국립과학원 입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걸 말이야. 전혀.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야. 나도 그래. 클로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북한산 등산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실 동료인 윤호와 미나가 우리를 산행에 초대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산복은 제대로 챙겼어? 클로에가 물었어요. 응. 미나가 추천해준 대로 얇은 옷 여러 겹과 바람막이를 준비했어. 제가 배낭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자 윤호와 미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오늘 코스는 초보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길이에요. 경사가 완만하고 길도 넓거든요. 윤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미나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명이서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산의 기운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상쾌한 공기가 우리의 감각을 깨웠어요. 여기 나무 좀 만져보세요. 소나무인데 껍질이 정말 독특해요. 미나가 우리의 손을 나무 줄기로 이끌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지며 저는 문득 이런 경험이 프랑스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실내에서 책과 컴퓨터와 함께하는 생활이었죠.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서울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벚꽃 가득한 길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에 온 지 5년 반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클라라, 이 꽃향기 맡아봐. 정말 달콤하지? 클로에가 길가의 벚꽃나무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일상은 이제 꽤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연구실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한국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매일매일이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클로에가 물었어요. 어제 미나가 알려준 순대국밥집 가볼까? 맛있다고 했잖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 일상적인 선택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항상 중요한 수식과 이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과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각자 맡은 연구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클라라, 이 데이터 좀 봐줄래? 어제 테스트한 결과인데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여. 윤호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 같이 살펴보자. 저는 그의 자리로 가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주는 일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근처 순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시각장애인 손님이 오면 특별히 신경 써주신대. 미나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추천한 거예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클로에가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연구 이야기가 아닌 주말 계획과 최근 본 드라마, 그리고 각자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나는 최근 시작한 도예 클래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윤호는 주말에 다녀온 설악산 등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분도 취미 같은 거 찾아보는 게 어때요? 미나가 제안했어요. 연구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저도 등산 시작하고 나서 사고방식이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윤호도 거들었습니다. 점심 후 돌아가는 길에 클로에와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취미라. 프랑스에 있을 때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음악? 아니면 요리? 클로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둘 다 해보는 건 어때?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평일 저녁에는 가끔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연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요리를 하며 느끼는 다양한 질감과 향, 그리고 음악을 통해 표현되는 감정들이 우리의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클라라, 이 소리 좀 들어봐. 슬픈 멜로디인데 이걸 어떻게 진동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피아노 레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클로에가 물었어요. 낮고 느린 진동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줄이면 어떨까? 마치 한숨을 쉬는 것처럼. 제가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연구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했어요. 더 이상 강박적으로 연구에 매달리지 않아도 일상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연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연구실에서 키우던 강아지 초코가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태어났고 연구실은 갑자기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만져봐. 클라라, 정말 작고 부드러워. 클로에가 조심스럽게 강아지 한 마리를 제 손에 올려주었어요. 작은 생명체의 따뜻함과 심장 박동을 느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감동, 일상의 기적들을 프랑스에 있을 때는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 키워볼까?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클로에가 놀라면서도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안 돼? 우리도 이제 충분히 책임감 있는 어른이잖아.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취약장애가 있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연구실 친구들의 도움과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모카는 금세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모카야, 앉아. 클로에가 명령을 내리자 작은 강아지가 얌전히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똑똑하네. 벌써 기본 명령어를 다 배웠어. 제가 감탄했어요. 모카를 키우면서 우리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 발치해서 뛰어노는 모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는 모카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느 주말, 우리는 모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프랑스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클로에가 모카의 목줄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항상 실험실과 도서관만 오갔잖아. 그때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제가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강변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으며 우리는 주변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공기의 감촉을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전거 벨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풍경화처럼 다가왔어요. 클라라, 행복해. 클로에가 문득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너는? 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특별할 줄 몰랐어. 클로에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모카를 무릎에 안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1년 반을 돌아보았어요. 큰 성취나 화려한 업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문적 성과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클로에가 물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이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연구실 친구들과 모카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로 친구들을 대접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프랑스에서의 삶을 떠올렸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 제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프랑스에 있었다면 오늘도 아마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을 거야. 클로에가 대답했어요. 파티에서 박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두 분이 한국에 오신 지 벌써 6년이 되었군요.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러 왔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제 우리의 한국 비자가 만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인가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요. 클로에가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밤하늘을 느꼈어요. 모카는 우리 발치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난 여기 있고 싶어. 프랑스도 좋지만 여기서 우리가 찾은 삶이 더 소중해.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고 마음의 눈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연구실에서 후배 시각장애 학생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더 깊이 문화를 이해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클라라, 우리 정말 한국에 영구히 살 수 있게 됐어. 클로에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의문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걸까? 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우리는 마침내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